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째입니다. 사태 초반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한국 기업의 전화위복이 됐는데요.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첨단 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수출 규제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한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또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선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인수 교수님, 1년 전에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거의 기습적으로 발표돼서 우리 경제가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자, 1년이 지났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 지금 7월 1일인가 2일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만 1년 되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피해는 크지 않았고 반면에 이제 일본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그 수입처였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상당히 좀 고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백희 연구원님, 1년 전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언론에서도 1년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1년이 돼서 기업이나 국민들이 좀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물론 경제적으로 상당히 영향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신문 같은 데서는 이 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거 검증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지만 사실 일본 여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은 보편적으로 있는데 그런 현상들 중에 그냥 하나로 보고 있고 사실 일단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설명은 한국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일본의 국민들은 사실 잘 이해도 안 된 채 그래도 일본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거겠지라는 정도의 인식으로 그렇게 관심이 높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일본 도쿄신문 보니까 이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썼는데 전반적인 일본 언론의 기조가 지금 이렇습니까? 네, 일단 그 주류 신문사들 중에 도쿄 신문이 사실 가장 그 정부 비판적인 좀 입장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네, 그래서 특히 도쿄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마이니치 신문 그리고 아사히 신문 이런 데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그 아베 정권이 잘못됐다라는 시각의 분석 기사도 내기는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 여론에 공유되고 있는가 하면은 사실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 지금 세 개의 품목을 이제 일본에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또 플로린, 폴리이미드인데 이 불화수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국산화랄까 이런 게 좀 성공이 돼가는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불화수소는 이제 액화 파트는 상당히 많이 된 것 같고요. 기체 부분으로 된 것도 지금 SK 머티리얼즈에서 2023년 정도까지 국산 자급도를 한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품목이 이제 국산화에 성공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줄진 않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재 파트가 건드려서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일본이 CNC 공작기계나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수입 규제,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취해지는 않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서도 탈일본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급도를 꼭 높이는 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아까 일본 무관심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가 가시화되니까 그게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지만은 이제 이 생산과 관련된 글로벌 어떤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초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은 뭔가 이제 효율성 기준으로 해서 뭐 그 노동비가 싼 데 가서 생산을 한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공급망을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가성비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안전성, 복원력, 유연성 이런 거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뭔가 이 밸류 체인 자체를 너무 특정한 국가에 이렇게 과도하게 의존을 한다든가 또 특정한 기업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무슨 사태가 생겼을 때 올스탑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서는 생산의 어떤 그 글로벌한 다변화를 좀 다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러니까 이게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유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정책도 있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이제 중복 투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은 가성비보다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전성, 복원력 이런 거에 훨씬 더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여론 형성에. 우리도 그렇고 실제로는. 그래서 백혜영 부님, 지금 이제 불화수소의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국산화에 조금씩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업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상 그 한국이 가장 큰 뭐 그 거래처였기 때문에 거기서 자 전반적으로 그 수량이 좀 줄어들면 뭐 바로 그게 직격탄 맞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향 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일본 경제신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일본 그 소재 업체들이 한국 기업과 그 협상할 때도 그 한국 기업 쪽에서도 그 이제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그 거래처로서 그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상당히 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격 그 뭐 인하라든가 그런 압박까지 받는 그런 시점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한국 정부 그 관련 부처에서도 뭐 한 번 그 대체된 품목에 대해서 다시 일본 거를 쓴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뭐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상당히 좀 그 까다로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그 전하면서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련 그 소재 수주업체들은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여름에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일면서 뭐 일본 맥주에서 시작해서 뭐 화장품, 자동차까지. 근데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닛산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시장에서 뭐 16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고 하죠. 네. 이제 불매 운동의 영향은 일단 그 한국 내 그 한국 시장에서의 그 판매량 그 감소라는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금 일본에서는 그 관광업을 상당히 그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 인바운드 그 수요에 상당히 타격받는 막 이런 뭐 크게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 마켓에서 철수를 하게 된 뭐 닛산 같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철수까지 그 결정한 기업들은 예. 물론 이 불매 운동에 그 직격탄 맞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그 세계 시장에서 사는 좀 고전했던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닛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에 가장 이 기간에 가장 크게 그 영향 받고 있는 기업으로 얘기가 좀 거론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한국에서 절수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에서 그 사실 판매 대수가 뭐 전년 그 대비 뭐 40, 그러니까 닛산 브랜드가 41% 그리고 인피니티가 뭐 77% 뭐 감소했었거든요. 예, 예. 올해 1월, 4월 그 기간에. 예. 근데 그걸 생각하면 뭐 당연히 그 영향도 있지만 이미 그러니까 그걸 또 버틸 수 있는 그 체력도 얻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올림퍼스 같은 경우에는 올림퍼스가 그 카메라 그 사업을 그 일단 한국에서 절수하겠다 이 발표가 뭐 지난달에 있었는데 보니까 그 5일 전에는 사실 그 올림퍼스 자체가 이미 그 카메라 전체 그 사업에서 뭐 이미 절수하겠다라는 식의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국 시장에서 절수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카메라 자체를 이미 그러니까 뭐 다 그 카메라 시장 자체를 포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좀
글로벌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거기다가 또 불매운동까지 불매운동까지 겹쳐서 이렇게 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국의 수출 규제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 우리가 타격을 적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영업하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은 상당히 여전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네. 그 얼마 전에 전경련에서 네. 뭐 지금 일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94개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일 관계 뭐 입국 제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 악화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94개 기업 거의 다 답변을 했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그게 뭐 99%입니다. 지금 일단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온라인으로 화상회의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완전치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인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출 규제가 지금 취해지는 것도 그 일본 내에서 비즈니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는 일본 시장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이제 포기하고 이러기는 어렵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 우리가 국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재도 그렇지만 장비 부분의 이 국산은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일본이 사실 출발이 무슨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 건 아니었잖아요. 뭐 안보를 이유로 한 거지만은 과거사 문제 등등이 이제 출발점이 됐던 건데 결국에는 해보니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둘 다 피해죠. 이거는 뭐 누가 덜 피해를 받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누가 더 이득을 받느냐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민족주의라고까지 불리우는 이런 경향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류 협력이 좀 상당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주요 교역 상대국들하고의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일본하고 이제 과거사 문제가 걸려 있고 경제 외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착격이 얽혀 가지고서는 더 꼬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길게 본다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뭐 누가 덜 피해를 받고 뭐 이런 걸 따지면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거 지금 사실은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양측한테 그닥 그렇게 뭐 건설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지금 우리가 취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걸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지금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8월이면 전 신일철 주금,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의 현금화라는 엄청난 이 사건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뭔가 협력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더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조치만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까, 박기 교수?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좀 보류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 좀 관심을 덜 받았던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일본 제철의 그 재산 처분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는 사실 일본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낙관시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좀 없는 것 같다는 걸 낙관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 네. 뭐 지금 양국이 뭐 협의를 좀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협의가. 네, 일단 전혀 그러니까 논의하고 있는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은 뭐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거는 다 끝난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이 뭐 맨날 일본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라는 이 얘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뭐 일본 자산 압류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보복 조치가 뭐 두 자릿수에 이르는 보복 조치들을 준비를 검토하겠다 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오후에 이제 일본이 한국산 탄산 칼륨에 대해서 덤핑 판매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혹시 이걸 뭐 추가 조치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사실 뭐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그 뭐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나쁜 일이 생기면은 그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애초에 그 수출 규제가 이루어졌을 때 뭐 물론 안보 이유를 뭐 일단 내세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뭐 한국에 대한 그 사실상 보복 조치다라는 얘기가 일본 국내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예. 또 그거에 대해서도 뭐 절대도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뭐 상관없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일본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뭐 원래 그 뭐 그런 분야의 당국자였던 뭐 교수가 나와서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좀 애매한 그러니까 그거 뭐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래도 뭐 증거까지는 찾기 어려워 뭐 이런 식의 좀 계속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까 그 뉴스도 상당히 좀 갑작스럽게 좀 터진 뉴스인데 근데 보니까 그 일본의 그 관련 그 경제 단체에서 그 일본 정부에게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 그 부당하게 그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해달라는 식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이게 정부가 나서서 한 것은 아닌데, 근데 또 그런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 현재 흘러가는 그 한일 관계의 그런 영향을 또 배제해서 생각하지도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영향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WTO 제소를 지금 제기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그래서 수출 규제한 거가 이제 부당하다. 수출 규제했을 때 일본이 우리한테 얘기를 한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제소를 했다. 수출 규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다 해소를 시켰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그리고 수출 통제 인력 조직 같은 거를 우리가 보강해서 지금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주얼 통제의 법적 근거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재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본이 반덤핑 관해서 오늘 뭐 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제스처죠. 우리도 사실은 뭐 제소를 하면서 지금 WTO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소기구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심이 이제 패널 설치하는 단계인데 그걸 우리가 재개 요청을 한 건데 그거 하고 나서 1심 판결 날 때까지 한 1년 가까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2심 가면은 지금 구도로는 될 수가 없고 지금은 이제 그 상소기구의 그 위원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중국 여자 임기 남아 있는 사람이 7명 중에 한 명밖에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널이 뭐 가동이 안 되겠네요. 전혀 가동이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지금 그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될 거고 예. 지금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동안에 오바마 때도 문제를 삼았지만은 WTO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분쟁 해결 기구에 자기네들이 지는 게 훨씬 많거든요, 미국이. 상소부터 가지고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바로 잡아라.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그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투명성 그리고 통지 의무가 있는데 그 무역정책 검토 기구라는 걸 통해서 그걸 좀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안 지켰을 때 페널티를 강화하자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지 뭐 바이든이 돼도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입장들 조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뭐 반덤핑 뭐 조사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겁을 낸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백희영 의원님, 만약에 아까 잠깐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보복 조치, 뭐 이런 덤핑 말고도 훨씬 많은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일본 내에서 거론되는 그런 조치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자, 이 뭐 애초에 그러니까 그 수출 규제 얘기가 좀 나왔을 때 그 내막 같은 것도 처음에는 그 보도가 잘 안 됐다가 그 나중에 그毎日新聞에서 뭐 이런 내막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안건들이 그 보고가 되면서 예. 근데 그 아베 수상의 측근이 이게 좋다라는 식으로 그 뭐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뭐 그 수출 규제가 딱 그 타겟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좀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는지는 좀 그러니까 꼭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근데 분명히 그때 자 물론 일본 정부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 쪽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 한국한테 하려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그러니까 뭐 수출 안 하겠다든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거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않았을 건데 근데 이번에 그 상당히 좀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일본도 상당히 크게 좀 그러니까 손실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비자 문제라든가 뭐 각각 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자 어느 하나도 사실 지금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런 이웃 나라에 있어서 일본한테도 손해가 생기지 않은 것이 있을까? 하면은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아베 정권이 저기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여태까지 논의가 돼 있었던 거랑 좀 다른 기류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좀 새롭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당히 좀 강경적인 의견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세와 좀 달리 일본에서도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본이 2차 보복에 들어간다면 꺼낼 수 있는 카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비자 문제라든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압류하는 거를 강행을 하면은 맞대응 비슷하게 뭐 우리나라 정부나 공기업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조치도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게 바람직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지난 1년 전에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던 거가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났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더 정밀 타격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재도 소재고 또 이제 장비 부분이 우리가 좀 아무래도 대일 의존도를 완전히 넘어서기에는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장비 부분이. 네. 그러니까 아니 소재 부분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반도체 소재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서 뭐 파운더리 이런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메모리 비메모리 쪽으로 다 핵심 소재래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수입이 원활하게 안 될 경우에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은 이제 수출 제한 품목이 3가지인데 이 품목을 늘릴 수 있다는. 그거는 이미 뭐 그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그 폭은 지금 상당히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반도체 말고도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뭐 정밀 화학, 뭐 플라스틱 뭐 등등해서 탄소 섬유 같은 분야도 그렇고요. 그런 분야에서 이제 하려면 할 수는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한테 과연 그렇게 해서 뭐 한번 이렇게 때려서 감정 풀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실익이 뭐가 있냐 이거죠 일본한테. 지금 이미 1년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얻어맞고 상당히 기민하게 기업들이 이제 노력을 가장 많이 했고요. 정부에서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이제 2023년도까지 뭐 5조 정도 R&D 자금 지원 통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화관법이나 화평법 같은 거를 지금 패스트트랙 같은 걸 설치해서 자급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서 나름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산업 핵심 관리 품목을 100개를 정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3배 이상 늘렸습니다. 338개로 지금 늘려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일 의존도를 극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다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라도 이런 걸 이제 좀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협력업체를 찾아가지고서는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재편성하는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아프고 당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아까 전화위복 얘기를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부분에서 뭔가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 1등이고 뭐 이런 거에 안주하다가 까보니까는 이게 뭐 핵심 소재 이런 거 자급도 안 되고 어느 한 군데서 자꾸 흔드니까는 위태위태하고 이런 걸 겪고 나니까 뭔가 플랜 B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거에 이제 기름을 더 부은 게 코로나19죠. 이거는 일본하고의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판에서는 과거와 같은 식의 어떤 그 생산 패턴이나 네트워크로는 어렵다라는 인식을 지금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말 거의 뭐 목숨을 걸고 지금 최전선에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기영관님,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정치적 또 외교적으로 갈등이 조금 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산다는 G7에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을 초청했는데 아베 총리가 반대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네. 또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출마를 했는데 아마도 일본이 반대를 할 거다. 뭐 이런데 일본 내에서의 이 평판이라든지 일본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자, 사실 뭐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저는 좀 한국을 좀 배제시키려고 한다든가 막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는 일본인의 비율이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일단 그 아베 수상의 그 핵심 그 지지층 중에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데다가 그 뭐 일단 이 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한국한테 너무 당해왔다. 뭐 이렇게 일단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계속 그쪽에서는 일본한테 뭐 할 수 있는 온갖 그 우리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부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그런 강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베 정권에서는 일단 적어도 그런 사람들의 그 지지는 일단 뭐 얻을 수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리고 또 일반적인 국민 그 여론으로는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국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한국이 일본을 뭐 싫어한다. 상당히 좀 반일적인 정서가 상당히 좀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거는 뭐 해결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에 좀 안 좋은 관계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존재하고 그렇게 하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아베 총리도 그렇게 생각해서 발목을 계속 잡겠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부 핵심 지지층에 대한 좀 뭔가 메시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효과는 그럼 미미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강 교수님, 뭐 그러면 이제 뭐 뾰족한 해결책이 안 보이는데 지금 이런 이 진토의 양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방법을 어떤 외교적 길 또는 경제적 방법을 찾아야 그러니까 될까? 기업인들은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정치 그 바람을 막고 싶지 않아 하죠.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업도 한국하고의 경제협력 관계가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정치 이 지도자들 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도 아베 임기가 내년 뭐 8월인가 9월 정도까지죠. 그리고 이제 인기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30% 초반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이렇게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베가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을 하고 이런 거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그 국민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자꾸 위에서 뭐라고 떠드니까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히 따질 건 따지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한 이 판세가 지금 바뀌는 와중에 우리가 G2가 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타격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극화 현상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자체제 복원이 100%는 어렵겠지만은 WTO를 옛날처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뭔가 개편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뭐 유명희 본부장이 출마해서 뭐 당선이 되면 좋겠지만은 뭐 되건 안 되건 걸 떠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진국들, 특히 미국, 중국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요즘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자 체제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뭔가 이게 영어로 이제 like-minded countr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호주,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보통 많이 꼽히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경제 협력 그리고 밸류체인이 바뀌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뭐 이번에 뭐 방역 관련돼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판이 바뀌었다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이게 단순히 어떤 효율성만 가지고 뭐 이렇게 인건비 싸니까 거기 가서 이거는 지금 안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리쇼어링, 유턴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